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 토파복입니다. 정부가 추가 경정 예산 20조로 내수 끌어올리기에 나섰습니다. 때마침 코스피 3000시대 다시 열리는 등 경기가 나아질 것으로 보는 사람들 꽤 많이 늘었습니다.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그나마 희망이 보이는 듯 싶습니다. 한 주간 기업들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금융권 부당대출 횡령 사고 연이어 터지고 있습니다. IBK 기업은행 부당대출 또 터졌죠. 880억 사고 이후 김성태 기업은행장 근절하겠다 각오 천명한 지 1분기 채 지나지 않아 40억짜리 사고 또 터진 겁니다. 지점장, 팀장급 대여섯 명이 짰다고 하는데 수년 동안 부당대출 받은 뒤 이자, 배당 챙길 건 다 챙겼다고 합니다. 기업은행 이런 사고 더 이상 없겠다며 내부 통제에 엄청난 공들였는데 그동안 노력 빚이 발했습니다. 토스뱅크 횡령 사고 터져 또 뒤숭숭합니다. 재무부서 팀장급이 회사 계좌에 접근해 20억을 빼내 자기 계좌에 넣었다고 하죠. 그야말로 고양이의 생선을 맡긴 격인데요. 시중은행이든지 인터넷 은행이든지 이런 상황에서 믿고 돈 맡길 수 있겠냐? 소비자들 걱정 괜한 게 아닙니다. 국내 1위 게임사 넥슨 인수설이 나돌았는데 6년 전 그 회사 중국 IT 공룡 텐센트입니다. 인수설 부인했지만 아니 땐 굴뚝에 연기가 나지 않을 것이란 관측입니다. 시가총액 800조에 달하는 텐센트. 막대한 자금력 앞세워 국내 게임, 컨텐츠 업계 큰손이죠. 웹젠, 넷마블, 크래프톤, 텐센트와 파트너 관계입니다. 집은 근소하게 앞서는데 넥슨 경영권에 눈독 들인다는 소문에 이들 기업도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협력 관계인 텐센트 태도가 언제라도 적대적 인수합병으로 돌아설 수 있기 때문이죠. 비즈니스 세계에서 영원한 친구는 없기 마련입니다. 가덕도 신공항에서 손떼기로 한 현대건설 미운 털 단단히 박혔습니다.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 국회에서 현대건설 겨냥에 불편한 심기 드러내고 페널티 부과 검토 중이라고 힘있게 이야기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조치 취해질지 모르지만 철도, 도로, 원전 등 국가 발주 사업에서 명암 내밀기는 글렀다는 말이 나옵니다. 현대건설 미운 탈 박힌 데는 2029년 말로 예정된 가덕도 신공항 계약. 이 스케줄대로라면 사고 난다며 2035년에나 완공할 수 있다고 밝힌 게 이유입니다. 국토부 수의계약 중단하고 재입찰키로 했는데 현대건설 그럴 바엔 아예 사업에서 손 떼다 철수 선언했습니다. 공항 만드는데 번갯불에 콩 붓듯 할 순 없지 않냐? 현대건설 입장도 이해되지만 국가사업인데 애초부터 이건 불가능하다며 안 한다고 했어야지 중간에 발 빼는 게 어딨냐? 지적도 일리 있어 보입니다. LG디스플레이, LG전자 1조 빚 10달 앞당겨 갚은 게 빛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계열사 간 동거래 좋은 선례 찾아보기 힘들죠. 아시아나항공, 금호그룹, 대우건설 인수에 돈 빌려줬다가 동반부실화돼 다른 회사에 넘어간 게 대표적입니다. LG디스플레이 2년 전 무척 어려웠습니다. 2년 연속 2조 넘는 손실에 주력인 LCD는 부진을 거듭했죠. 이때 맏형인 LG전자에 2년은 이자만 내고 1년은 원금 이자 갚는 구조로 1조 빌렸습니다. 이 돈으로 LG디스플레이, LCD 버리고 돈 되는 OLED에 투자했는데 신의 한 수였죠. LG전자에선 빌린 돈이 올바른 곳에 쓰이면서 빚이 빚을 낸 것입니다. 계열사 간 동거래가 이렇게 긍정적 효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유독 주목받고 있습니다. 뉴스토파보기 이 시간에는 우여곡절 끝에 새 주인 찾기에 나선 홈플러스의 현 주소를 최윤아 기자와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홈플러스 사태가 불거진 지 110여 일이 지났습니다.
국내 위 대형마트가 기업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연관된 수많은 기업들은 물론 금융투자자, 소상공인, 소비자에 이르기까지 그 파장이 상당합니다. 결국 홈플러스의 주인인 사은펀드 MBK 파트너스는 홈플러스를 팔기로 했는데 새로운 주인이 나타날지는 미지수입니다. 산업부 최윤아 기자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최 기자, 일단 홈플러스가 매물로 나온 게 얼마 만이죠? 네, MBK에 인수된 지 10년 만입니다. 서울회생법원은 홈플러스의 회생 계획을 인가하기 전에 인수합병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신청을 지난 20일 받아들였습니다. 인가 전 인수합병은 법원의 회생 심사가 본격화하기 전에 새 대주주를 찾아 청산을 피하는 방식입니다. 매각 주관사는 홈플러스가 요청한 3일 회계 법인으로 최근 인수 후보자 물색에 본격적으로 나선 것으로 전해집니다. 조건부 인수계약 체결과 공개 경쟁 입찰 등 과정을 거치면 최종 인수자 선정까지는 두세 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되는데요. 회생계획안 제출은 인수합병 이후로 미뤄지게 됩니다. 매각을 결정하게 된 이유를 보면은 결국엔 영업을 계속하는 것보단 말 그대로 당장 문을 닫고 자산을 팔아서 비찬치 않은 게 더 낫다. 이렇게 판단이 났기 때문이죠. 네, 3일 회계법인은 홈플러스의 계속기업 가치는 2조 5천억 원인 반면 청산 가치는 이보다 1조 2천억 원 많은 3조 7천억 원이라고 밝혔습니다. 고정비 성격의 원가가 계속 인상되는 사업 구조인데다 유통업계의 변화 또 신용등급 하락으로 인한 유동성 위기 발생 가능성 등 크게 세 가지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 결과가 발표된 다음 날 MBK 김병주 회장은 국회를 비공개로 찾았는데요. 민주당과 MBK에 따르면 김 회장은 의원들과 만나 인가 전 인수합병이 홈플러스 임직원들과 거래처 관계자 그리고 소비자들을 위한 유일한 최선의 방법이라며 정치권이 도와달라고 협조를 요청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회장은 1조 원 규모 사대 출연은 할 수 없다는 뜻도 밝힌 것으로 전해집니다. 홈플러스 측은 인수합병을 통해 자금을 쥐게 되면 회생담보권과 회생채권을 조기 변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결국엔 김병주 회장 얘기를 정리를 하면은 자기 돈을 더 태울 수는 없고 이런 상황에서 일단 매각을 하겠다. 자, 관건은 금액으로 보이는데 인수 후보자로 거론되는 기업들이 있습니까? 네, 유통업계가 온라인 중심으로 재편되고 있기는 하지만 전통 오프라인 대형마트의 상징성과 유통망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말씀하신 금액 측면에서도 현재 홈플러스의 손상된 이미지나 좋지 않은 상황을 고려하면 매각 가격이 매력적인 수준에서 형성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잠재적 인수 후보로는 커머스 사업을 강화하고 있는 네이버와 함께 최근 아워홈을 사들이며 유통업 보폭을 넓히고 있는 한화그룹, 또 GS그룹은 편의점과 SSM은 갖고 있지만 대형마트가 없는 만큼 홈플러스를 인수하면 시너지를 낼 수 있을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여기에 자금력이 충분한 쿠팡, 그리고 한국 사업에 공격적인 알리익스프레스 등 중국계 이커머스 업체들도 관심을 보일 수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홈플러스 매각가를 1조 원 선으로 보고 있는데요. MBK는 임대료 절감 등을 통해 매각가를 최대한 낮춘다는 방침입니다. 또 홈플러스의 SSM인 홈플러스 익스프레스를 쪼개서 매각하는 것에 대해서는 계획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뭐 일단은 표면상으로 보면은 뭐 매각이 될 것 같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지만 그러나 매각가를 아무리 낮추더라도 대형마트 업황이 워낙 안 좋은 상황에서 과연 이 새 주인이 나타날까 의문의 목소리도 많아요. 맞습니다. 여하튼 조 단위의 대규모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선뜻 인수에 나설 후보가 많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오는데요. 들어보시죠. 이마트도 있고 또 롯데마트도 있는 상황에서 홈플러스가 그 사이에서 이제 후발주자로서 고전을 면치 못한 거고 사양 산업의 또 레드오션인 이러한 어떤 업종에 또 가뜩이나 재무 구조도 매우 안 좋은 오프라인으로 한국에 진출할 수 있는 또 기회일 수도 있고 자금력을 가진 게 또 중국계 기업일 수도 있거든요. 뭐 일단은 상황은 여의치는 않지만 그래도 후보자가 나타날 수 있다 이런 뉘앙스로 보여지는데 일단 업계 좀 얘기를 좀 정리해 보면 작년에 미정산 사태로 기업 회생 중인 티몬이 또 새 주인을 만났어요. 네, 신성식품 전문 이커머스인 오아시스가 티몬을 120억 원 수준에 인수하는데요.
이 기존의 식품을 넘어 비식품을 아우르면서 몸집을 키우기 위해서입니다. 물론 홈플러스와 인수 대금 규모는 크게 차이가 나지만 홈플러스와 티몬이 여러모로 공통점이 있는데요. 같은 유통업계에 속하는 데다 운영을 계속하는 것보다 청산하는 게 가치가 더 높다고 평가된 점, 또 회생계획안 인가전 인수합병을 추진한다는 점에서 닮은 꼴입니다. 그런 티몬이 매각에 성공하면서 홈플러스 매각에 대한 기대감도 생겨난 상황입니다. 일단은 인수합병이 이루어진 사례가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런 말씀인 것 같은데 그나저나 홈플러스 그동안에 수차례 주인이 바뀐 순환을 좀 많이 겪은 그런 기업이죠. 네, 이번에 새 주인을 만날 경우 4번째 손바뀜인데요. 홈플러스는 지난 1997년에 삼성물산 유통부문의 할인점 사업에서 출발했습니다. 당시 마트 이름도 삼성홈플러스였는데요. IMF 외환위기 여파로 4년여 만에 삼성이 영국 기업 테스코에 팔았습니다. 그러면서 삼성을 떼고 홈플러스로 간판을 바꿔 달았는데 테스코의 유통업 노하우를 발판으로 업계 12위였던 홈플러스가 3년 반 만에 2위로 급성장하게 됩니다. 그러나 테스코는 내부 자금 사정 등으로 홈플러스를 2015년 MBK에 팔았고 10년간 MBK 체제가 지속되어 온 겁니다. 여하튼 매각할 때마다 직원들은 물론 협력사들 그리고 입점 가게들이 위기를 겪어야 했는데 지금 상황은 좀 어떤가요? 네, 회생 절차에 들어가면서 홈플러스는 마트가 있는 건물의 건물주와 임대료 협상이 잘 안 된 점포 20여 곳은 아예 문을 닫고 있습니다. 그만큼 일자리도 줄어든다는 건데요. 특히 홈플러스 안에서 자릿세를 내고 장사를 하는 소상공인들 불안감이 높은데 이런 와중에 홈플러스가 입점 수수료까지 높이면서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런 상황에서 수수료를 낮추지 못한 망정 어떻게 올릴 수가 있냐고 그랬더니 그거에 대해서는 자기들은 정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그냥 딱 잘라버리더라고요. 식당은 식자재 원가가 35%에서 마이너스 40%까지 나가기 때문에 그게 20%가 넘어가면 사실 정부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없거든요. 뭐 이런 뿐만 아니라 납품업체들 중에서도 뭐 일단은 돈을 못 받는 이런 일도 상당히 좀 난처한 상황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데 보면은 금융투자자들, 그러니까 MBK를 보고서 돈을 빌려줬던 이런 것들도 좀 손해가 불가피하죠. 네, 국민연금공단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MBK가 회사 매각을 위해 지분 2조 5천억 원을 무상 소각하기로 하면서 국민연금이 MBK를 통해 투자한 보통주 295억 원도 한 푼도 건질 수 없게 됐습니다. 또 홈플러스 단기 금융상품을 구입한 개인 투자자 규모도 2천억 원에 달하는데요. 원금을 돌려받지 못하게 되면서 새 정부의 피해자 구제를 외치는 집회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김병주 회장은 돈을 더 내지 못한다. 설득력이 별로 없어 보이는데 여하튼 조만간 홈플러스 청문회가 열릴 수도 있다고요? 네, 민주당은 김민석 총리 후보자 청문을 종료한 뒤로 곧바로 늦어도 7월 초에 홈플러스 청문회를 진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일단 김병주 MBK 회장이 앞서 국회를 방문한 자리에서 청문회에 참석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져 김 회장의 참석 여부가 관심입니다. 청문회에선 홈플러스 인수합병 과정에서 임직원들의 고용 안정과 임차 상인 보호, 납품대금 변제 등이 보장되는지, 또 채권자 명단에 들지 못한 개인 투자자와 노동조합을 포함한 협의체 구성 여부 등이 검증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네, 최 기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이번 주 많이 본 경제 기사들 되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처음으로 공개된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와 소비 쿠폰 관련한 소식, 또 배달업계 소식 등이 조회수가 높았는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기사들이 많이 읽혔는지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월요일 기사입니다. 집값 상승세가 확대되면서 곧 발표될 정부의 부동산 대책에 과연 어떤 내용이 담길지 관심이 쏠립니다. 새 정부는 세금이 아닌 공급으로 집값을 해결하되 신도시는 없다고 선을 그었는데 재건축 활성화와 대출 규제, 이 두 가지가 핵심 키워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36% 올라 문재인 정부 시절인 지난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이렇게 새 정부 들어서 서울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나타나자 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국정기획위원회가 부동산 대책에 대한 기조를 처음 공개했습니다.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고 수도권 주위에 신도시를 만들거나 이런 대책들은 안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의 말씀 하나 드렸고, 저희가 시간적 여유를 갖고 좀 더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대책, 근본적인 대책을 강구하도록 더 노력하겠다. 앞서 공언한 대로 4기 신도시로 불리는 공급 대책은 펼치지 않겠다는 겁니다. 결국 재건축이나 재개발 등 서울 도심 내 정비사업 활성화를 통한 공급 대책을 내놓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도시는 토지 보상도 해줘야 되지, 선정도 해줘야지, 시간이 오래 걸리고 서울과의 거리도 멀면은 그 의미가 퇴색이 돼버리거든요. 기존 서울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은 실수요자들이 원하는 지역에다가 절차만 좀 간소하고 신속하게 이제 공급이 되는 거잖아요. 추가적인 대출 규제가 이루어질지도 관심사입니다. 다음 달 스트레스 DSR 3단계 등 대출 규제를 앞두고 5대 은행 가계대출 증가 속도는 10개월 만에 최대치를 기록 중입니다. 청년층이라든가 아니면 이제 주택을 이제 생애 최초 구입하는 분들이 대출의 규모가 줄어드니까 수요는 줄어들게 되는데, 훨씬 더 비싼 고가의 어떤 그런 주택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대출 없이도 그동안 많이 거래를 했고, 극단적인 양극화가 진행이 될 가능성이 많다고 봐야겠죠. 새 정부는 이르면 다음 달 중으로 주택시장 안정화를 위한 대책을 공개할 것으로 보입니다. SBS 비즈 박연신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 직후부터 부동산 정책 대응에 있어서 신중 모드를 이어가고 있죠. 가계부채와 부동산 시장은 요동치고 있는데 손 놓고 있을 수만은 없고, 그렇다고 섣불리 무언가를 내놨다가 시장을 자극할까 우려하는 모습인데요. 특히나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실패해 정권을 잃었던 이전 진보 정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더욱 신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문재인 정부 당시 부동산 얼마나 폭등했나 보면요. 정권 초 평균 5억 8천만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임기 말 2배 넘게 폭등해 12억 6천만 원까지 치솟았습니다. 그 다음으로 또 가팔랐던 구간 노무현 정부 시절이죠. 임기 초 평균 3억 원이었던 서울 아파트 가격이 정권 말 5억 3천만 원으로 80% 급등했습니다. 이런 까닭에 진보 정권이 들어서면 부동산이 오른다는 말이 공식처럼 떠도는데요. 이번엔 과연 실패를 답습하지 않고 시장을 안정시킬 수 있을지, 부동산 정책은 새 정부 위기 대처 능력의 가늠자가 될 전망입니다. 다음으로 화요일 기사입니다. 정부가 전 국민에게 한 명당 최대 52만 원의 민생회복 소비 쿠폰을 지급하기로 했죠. 오래된 경기 침체 속 조금은 마음을 들뜨게 하는 소식인데요. 이제는 어떤 기준으로 누가 얼마를 받느냐가 관심사입니다. 특히 고액 자산가를 분류하는 기준이 관건인데요. 기사 보고 오겠습니다. 정부는 전 국민에게 민생행복 소비 쿠폰을 1인당 15만 원에서 40만 원 지급합니다. 2차 지급된 건강보험료 기준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 원을 추가 지급합니다. 이때는 재산 조건도 고려되는데요. 소비 쿠폰 범정부 TF 관계자는 코로나19 재난지원금 선정 기준, 사용처 등과 크게 차이는 없겠지만 건보료 직장 가입자의 재산 컷오프 기준을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21년 당시 건보료 기준 소득 하위 80%까지 재난지원금이 지급됐는데, 직장 가입자는 주택과세 표준 합계 9억 원 초과 또는 금융소득 연 2천만 원 초과 시 제외됐습니다. 지난해 소득 상위 10%의 건보료 본인 부담 납부액은 직장 가입자 27만 3,380원 초과, 지역 가입자는 20만 9,970원 초과입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월 소득이 약 800만 원 이상이란 겁니다. TF는 신생아, 사망자회 등에 대한 소비 쿠폰 지급 여부도 살펴볼 계획인데요. TF 관계자는 지급 개시 전 출생 신고자까지 포함할지, 추경안 국회 통과 전 신고자까지로 할지 논의가 필요한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가 지역사랑 상품권 월 구매 한도를 기존 70만 원에서 200만 원으로 늘렸습니다. 각 지자체는 200만 원 한도 내에서 발행 규모를 자율적으로 정합니다. 현금화 위험이 큰 지류형 상품권은 월 70만 원 한도가 유지됩니다. 또 마트나 슈퍼, 편의점 등이 없는 면지역의 경우 농협 하나로마트에서도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 SBS 비즈 엄하은입니다.
정부가 이렇게 돈을 푸는 건 그만큼 경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요즘 장사하시는 분들 얘기 들어보면 코로나 때보다 더 어렵다는 목소리가 많습니다. 실제 지표로도 나타났는데요. 특히 다중채무자면서 저소득 저신용인 취약 자영업자의 대출 연체율은 올해 1분기 12%를 넘으며 12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내수 침체 속에 문을 닫자니 빚더미에 앉게 되고 또 계속 장사를 하자니 적자가 계속되는 진퇴양난의 상황에 처한 자영업자가 늘고 있기 때문인데요. 정부가 벼랑 끝에 처한 이들을 돕기 위해 대대적으로 빚을 탕감하는 방안도 추진하곤 있는데 보다 근본적인 구조적 해법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기사는 유통업계 소식입니다. 대표적인 치킨 프랜차이즈죠. 교촌치킨이 이젠 특정 배달앱에서만 배달 서비스를 하기로 했습니다. 어떤 이유일까요? 기사 보고 오시죠. 교촌이 이르면 다음 달부터 배달앱 2위 쿠팡이츠 입점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배민과 협약을 맺은 데 따른 건데요. 교촌과 배민은 앞으로 2, 3년 동안 수수료와 프로모션 등의 협력을 확대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배달앱이 특정 프랜차이즈와 경쟁사 입점 제한에 합의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배민은 배달앱 시장 60%를 차지하고 있지만 쿠팡이츠가 급속도로 추격하면서 영향력을 키우기 위한 전략으로 풀이됩니다. 이에 대해 교촌 관계자는 플랫폼 중개 수수료 등에 대한 가맹점주의 고충을 해소하기 위함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교촌과 배민은 교촌 가맹점주들이 부담하는 중개 수수료를 낮추기로 했습니다. 현재 배민과 쿠팡이츠에 입점한 점주는 매출에 따라 2%에서 7.8%의 중개 수수료를 내고 있는데요. 여기서 얼마나 낮출지는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배민은 10,000원 이하 소액 주문에 대해 점주 수수료를 면제해주기로 했지만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도 있는데요. 배민과 쿠팡이츠 모두 새 정부 기조에 맞춘 추가적인 상생안 마련에 고심이 깊은 상황입니다. SBS 비즈 신채원입니다. 보신 것처럼 이미 플랫폼에 입점해 있던 업체가 경쟁 플랫폼과 협약을 맺고 입점을 철수하는 사례는 이전엔 없었습니다. 그만큼 치열해진 배달앱 시장 경쟁 상황을 보여주는데요. 업계의 압도적인 1위였던 배달의 민족은 후발주자였던 쿠팡이츠의 공격적인 확장에 그 자리를 위협받고 있습니다. 불과 1년 반 전까지만 해도 쿠팡은 업계 2위도 아닌 3위였죠. 하지만 무료 배달 같은 파격적인 서비스를 내걸고 단숨에 2위를 넘어서더니 이젠 1위 자리를 넘보고 있습니다. 자리 싸움이 치열하다 보니 배달앱 시장에선 새로운 서비스가 나오면 곧바로 비슷하게 따라붙는 식의 출혈 경쟁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그렇게 지출한 비용이 수수료 인상 등으로 이어지면서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전가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죠. 다만 이재명 대통령이 수수료 상한제를 공약으로 내걸었던 만큼 새 정부 들어서 배달앱 규제 도입도 탄력을 받고 있는데요. 배달앱들은 이제 핵심 수입원인 수수료는 마음대로 건들지 못하는 상황에서 치열한 경쟁에서 승리할 저마다의 생존 전략이 절실해진 상황입니다. 지금까지 이번 주 많이 본 경제 기사였습니다. CEO들의 한 주간 일고수 일투족을 살펴보는 CEO 업앤다운입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부문을 총괄하는 전영현 부회장, 다음 달 갤럭시 신제품 나오는데 그 어느 때보다 노심초사입니다. 이 폰에 엑시노스 2500 칩 탑재키로 했습니다.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프로세서, 일명 AP. 자동차로 비유하면 엔진처럼 기기 성능을 좌우하는 칩입니다. 스마트폰 두뇌 역할인 거죠. 애플은 칩을 설계해 대만 TSMC에 생산을 맡긴 뒤 이를 아이폰에 탑재합니다. 퀄컴은 오로지 칩 설계만 전문으로 맡고 있습니다. 설계부터 생산, 판매까지 모두 가능한 회사, 전 세계에서 삼성전자가 유일합니다. 문제없이 자체 칩을 만들면 파격적인 비용 절감이 가능하지만 문제가 터지면 걷잡을 수 없습니다. 삼성전자 과거 갤럭시 S22에 엑시노스 탑재했는데 큰 곤욕 치렀습니다. 성능 저하는 물론 발열 논란이 거세지면서 손난로 갤럭시라는 비아냥도 들었습니다. 엑시노스 안 쓰고 퀄컴 칩 사용했는데 가격 폭등하면서 앞으로 벌고 뒤로 미치는 장사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엑시노스는 삼성전자가 버릴래야 버릴 수 없는 아픈 손가락입니다.
무엇보다 국산 칩은 함량 미달이란 소비자 불신, 삼성으로선 뼈아픕니다. 엑시노스 트라우마를 이번에 씻어낼지 주목하는 눈이 많습니다. 유병태 주택도시보증공사 사장, 공공기관 평가에서 2년 연속 D등급을 받자 자리에서 물러나기로 했습니다. 유 사장, 전세사고 여파에 주택도시보증공사 3년 연속 적자냈죠. 유 사장에 이어 수서 고속철도 이종국 대표도 사의를 밝히면서 전 정부에서 임명한 공공기관장 거치도 관심사입니다. 현 공공기관장 70% 이상이 1년 이상 임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새 정부 출범 이후 불편한 동거와 사퇴 압박, 악순환이 되풀이될 것으로 보는 이들이 많습니다. 산하기관장 사퇴를 종용했다간 형사처벌받은 장관 사례가 있어 우격다짐 사퇴도 쉽지 않습니다. 하지만 철학이 맞지 않는 인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것 역시 영 어색한 게 사실입니다. 대통령 임기와 공공기관장 임기를 일치시키거나 같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방안 등 해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 많습니다. 볼송사 나온 공공기관장 자리 싸움 그만하기 위한 묘안 나올지 궁금합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